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방송 진행을 맡게 된 비욘디 차정원 PD입니다. 최고의 병원,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저는 평촌의 한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본빛병원의 김성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이시자 그리고 의학 박사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도 받으셨어요. 네. 어떤 논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주로 내분비 쪽을 해서, 네. 이제 이 호르몬하고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예, 와, 예. 진짜 멋지십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소개도 조금 해주세요. 예. 저는 이게 산부인과 의사죠. 네.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다 하고, 의학 박사 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때 이제 그런 논문상도 받았고, 제가 이제, 연수는 미국에 하고 싱가포르에 잠깐 또 갔다도 왔었고요. 네, 연수한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이잖아요. 네, 코넬에, 네, 코넬 대학 병원에 잠깐, 그러니까요. 있었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그 자랑도 해주셨는데 그 부회장이셨다고. 제가 네. 얼마 전에는 산부인과 학회 부회장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예. 멋지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진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시기도 하세요. 바로 이 하루 10분 뇌 태교 동화 책을 지으셨는데요. 이게 100만 예비 부모가 선택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선생님. 이게 지은 지가 조금 됐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한 10년 되었나요, 선생님? 10년, 네, 그 정도 됐죠. 10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제 원래는, 출판사에서 맨 처음엔 이제, 이런 동화가 아니라, 맨 처음에 그냥 임산부 상식들을 전하는 그런 책들을 만들다가, 어느 날 좀 더 이제 산모들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태교 동화를 짓게 됐습니다. 이제, 요 책을 짓게 된 제가 가장 큰 원인은, 임신을 했을 때 이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다는 게 제일 큰 마음입니다. 그럼 그래서,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요 태교 동화는 사실은, 남편과 엄마가 같이 읽어주면서 되게 임신 25주 이상이면 아기가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태교 동화를 매개로 해서, 두 사람이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요 동화책을 아기한테 읽어주면서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하고 아빠의 그 목소리에, 따뜻한 목소리에 좀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지었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가족들끼리 교감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단 3분, 저희 채택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3분께 교수님의, 선생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병원 자랑을 좀 해주세요. 우선은 병원 사진을 준비해 주셨는데 병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병원을 이제 짓기 전에 외국에 좀 이제 다녀보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병원을 시작하면서는 대한민국에 없었던 거, 독특한 거 먼저 하면서 좀 할 게 없는가 해서 외국에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했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족분만실이라는 걸 대한민국에 최초로 이제 도입하게 됐죠. 최초로요? 네. 국내 도입. 그때 병원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 좀 갔었더니 산부인과 병원에서 대부분들이 이게 가족들하고 같은 방에서 아기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웬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이렇게 남편하고 가족이 있는 가운데 아기를 낳으면은 참 편안한 마음으로 낳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분들이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뭔가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그 외국에 갔더니 LDR 룸이라고 쓰고 있었어요. 거기서 L이 이제 레이버 분만이고요. 네. 그 진통이죠. 하고 딜리버리 분만이고 그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통과 분만 회복을 같이 하는 룸이다 방이다 그래서 LDR 룸이라고 줬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 들여오면서 그냥 LDR 룸이라고 쓰기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에 좀 친숙한 언어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저희가 그 가족분만실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썼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썼던 그 이름이 지금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족분만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은, 다시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네. 그 가족분만실 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산부인과에서도 이렇게 가족분만실이 많이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런 방에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족분만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병원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98년도에 이 병원을 개원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때 한참 됐죠. 그때 저희 개원했을 때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외환위기가 막 터졌을 때라 제가 문을 열고 이거 진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겪나 했었는데 다행히 그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왔듯이 저희 병원도 큰일 없이 여태까지 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네, 다 이겨 오셨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선생님 병원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 한 자리에 있었던 비결. 저희 병원은 사실은, 이게 저희 그 동문 후배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후배들이 많이 왔고, 저희 그 독특했던 건 대한민국 전국에 예전에는 그 예비고사라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 그 예비고사라는 그 수석이 전국 수석을 하면 항상 텔레비나 신문에 나왔죠. 그 전국 수석을 했던, 의사분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 병원에 그래도 가장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를 유지하려고 늘 노력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 안양 지역에서 최초로 그 산부인과 그 여성 전문병원의 자격도 맨 처음에 땄고요. 하고 대한민국의 전문병원 인증이 있을 때 또 이 지역에서 또 가장 먼저 저희가 그 안양, 평촌, 군포 뭐 이 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인증받은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희는 이제 세상이 변화할 때 맨 처음에 앞서서 가고 이제 좋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점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건강 캠페인에서 진행하는 착한 병원 추천하기에도 선정되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봄빛병원의 김성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찾아뵙고 유익한 강연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입덧입니다. 예. 왜 이 주제로 정하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해요, 선생님. 일단은 그 임신하게 되면 가장 먼저 겪는 증상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주위에서 그 젊은 여성이 이따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게 되면 누구나 야, 너 임신하지 않았냐? 임신 아니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반가운 증상이기도 하고 이 증상이 심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또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한번 시작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입덧에 관해서 입덧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다 보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봄빛병원의 김성수 대표 원장님과 함께 입덧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입덧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임신하게 되면 70에서 85%의 그 산모들이 입덧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하게 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힘들게 이제 지나가지는 않죠. 하지만 0.5에서 2%는 너무 심한 구토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 1에서 2%는 체중의 5%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는 아주 그 심한 증상을 겪게 되죠. 게다가 이 탈수가 심하게 되면 이 몸에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이 콩팥이 일시적으로 망가지는 이제 급선 심부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생긴 급선 심부전은 되게 이제 수액 치료로 금방 회복될 수는 있지만 어쨌건 입덧을 그냥 방치하면 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입덧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냥 별것 아니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입덧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딴 병이 있는데 그냥 그걸 입덧으로 오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이 췌장염, 담석증, 간염,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위에 식도의 역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임신 초기가 아니라 입덧은 되게 초기에 시작을 하는 건데 임신 후반기에 마치 입덧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오히려 입덧이라기보다는 전자간증, 우리가 임신 중독이라 그러죠. 이런 병이나 임신성 지방간, 여기 헬프 증후군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 그 간이 망가지면서 혈소파까지 떨어진 굉장히 그 위험한 병입니다. 어떤 이런 그 다른 병의 정조 증상이 입덧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덧이 심한 경우에는 내가 다른 병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입덧의 증상. 제일 흔한 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일단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도 감소될 수 있고, 그리고 구강 건조, 미각 장애, 그리고 이제 많이 토하게 되면 저희가 그 토할 때 우리 몸에 그 소금기가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탈수가 더 심해지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온 밸런스가 깨지면서 칼륨도 부족하게 됩니다. 입덧은 어떨까요? 되게 아침에 더 심하게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하루 종일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입덧은 언제 시작되냐면 임신 5에서 한 6주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임신 초기에 시작하죠. 9주에서 12주 정도에 가장 심하게 되고 그리고 한 14주경 정도 되면 입덧을 앓고 있던 분들이 한 반 정도에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덧은 거의 한 5개월은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한 10% 정도의 그 산모분에서는 이 입덧이 임신 말기까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보면은 임신 내내 입덧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자, 입덧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인간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게 여러분들이 임신하게 되면 소변 검사하죠. 소변 검사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호르몬은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요. 이제 이 호르몬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신의 진단을 하게 되고, 물론 이 호르몬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소의 황체에서 배란이 되면 황체가 생기는데요.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임신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임신 유지되지 않고 유산이 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인간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이 황체를 계속 퇴화하지 않게 해서 이 황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게 해서 임신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태화의 이 호르몬은 고환도 자극하고 임신부의 갑상선도 자극하고, 또 난소의 황체에서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임신 중에 자궁의 근육에 이완시키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만일에 임신 중에 자궁 근육이 너무 이완되지 않고 뭉치게 되면 이 조산이라는
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임신 10달간의 긴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궁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이렇게 이완이 되게 되는 호르몬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런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을 나오게도 하는 그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왜 입덧하고 가장 관계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호르몬이 몸에서 증가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입덧도 증가하고, 이 호르몬이 감소하게 될 때 입덧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생각하는 입덧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인간 육모 생식생 자극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성 호르몬, 위운동 부족, 갑상선 기능 항진,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신 중에 여성 호르몬은 임신 전에 여성 호르몬과 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임신 중에 여성 호르몬의 양은 평상시 여성 호르몬보다 많게는 100배까지 증가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운동 부전, 이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임신이 되면 릴렉신이라는 호르몬 같은 게 이제 몸에서 분비가 돼서 이 장이라든지 위의 운동을 저하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비도 좀 생기고, 이제 밥을 먹어서 배변까지 이제 하는 시간이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운동 부전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입덧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덧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혹시 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같이 있지 않은지 이것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입덧이 더 심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가 그 초산모입니다. 둘째, 셋째도 했을 때보다 첫 번째 임신했을 때 더 입덧이 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쌍둥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호르몬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심하게 되고, 포상기태 임신 이런 경우에는 입덧이 더 심하게 됩니다. 자, 입덧이 나쁜 기능만 있을까요? 입덧에 좋은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원시 시대는 아주 오래 전에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어쩌면 우리가 임신됐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었을 그런 시기에 입덧 같은 것이 나타나서 당신은 임신을 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던 그런 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입덧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잘 못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먹는 칼로리가 이제 적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과 인슐린 성장인자 같은 것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거나 이런 동화 작용이 억제되는데, 이 근육을 만들 때 썼던 남아도는 영양소들이 오히려 이제 태반을 만들 때 더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칼로리를 섭취를 적게 할 수 있게 사람들은 초기에 세팅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입덧이 저희가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덧이 아주 심한 분들한테는 입덧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입덧으로 인해서 영양이 불충분하게 되면 어떤 기형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못 먹게 되면 아기한테도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저체중아가 이 몸무게가 작은 아기가 출산하기도 되고,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탈수가 심하면 콩팥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덧이 심하고 거의 못 먹는 분들은 마냥 방치하시고 견디시기만 하면 안 되십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이걸 관리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입덧의 치료. 우리 딱히 사실은 먹는 약이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에 허가된 약 중에 가장 디클렉틴이라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 허가가 돼서 시판되는 게 있습니다. 이 약은 비교적 안전하고, 그래도 제가 써보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먹는 약만으로 안 되고 너무 구토가 심하게 되면 저희가 경우에 따라 수액 처방도 하게 되고,
입원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못 먹으면 밖에서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액 처방을 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영양가와 비타민 공급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막 토하게 돼서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게 되거든요. 요 전해질 밸런스 요걸 맞춰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 같은 게 아주 상당히 많이 결핍이 되면은 뇌에 영향을 미쳐서 뭐 이 눈 주위의 근육이 마비된다든지 아니면 멍청하게 됐고 마치 술 취한 듯한 증상이 나타나서 뇌에 영향까지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원하게 되면 저런 이제 비타민들로 보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약제 중에서는 이제 구역질 좀 덜하게 하는 넥소롬이라고 하나요? 이게 메토클로파마이드라고 하는 약을 섞어서 구역질을 좀 덜하게도 하게 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약들은 사실 임산부들에게 아주 안전한 약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너무너무 심해서 조절이 안 되면 약간 애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주 나쁘다고 알려진 약은 아니지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들인데 그 외에도 몇 가지 급한 경우에 쓰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실제 이 약들은 거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입덧을 우리 심하지 않을 때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덧을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덧이 있는 분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향기나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향기만 맡으면 도저히 못 견디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음식이나 냄새 뭐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긴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도 늘 이제 입덧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탈수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수분을 좀 보충해주고 또 생강차가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일부에서는 이쪽 뭐 경혈을 뭐 자극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저쪽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입덧에 관련돼서 원인이라든지 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김정 선생님의 입덧에 관련한 질문 강의 준비해 보았고요. 선생님과 함께 입덧은 무엇인지 그리고 입덧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입덧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아까 병원 칭찬이 정말 많더라고요. 안양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 엘사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따님분은 출산을 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서울대 출신으로 정말 유명한 병원이고, 그리고 제가 출산했고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진료를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을게요, 선생님. 우선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덧을 하면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입덧을 안 하면 유산을 했다는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많이 묻습니다. 이게 이제 입덧 심한 분이 갑자기 입덧이 없어지면 그러니까요. 유산이 된 게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실제 유산이 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좋아질 시기가 돼서 없어진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입덧을 하게 되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저한테 별 얘기는 안 하는데요. 증상이 너무너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이제 걱정하는 건 이 입덧이 언제 가면 좋아질지.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입덧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임신 한 3개월까지는 비교적 좀 심하게 점점 더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3개월이 좀 지나면 훨씬 증상은 덜해지고 5개월이 지나면 사실은 대개는 없어진다고는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분들은 내가 어디까지 가장 심할까 생각했을 때 3개월까지는 참는다. 5개월이면 그래도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네. 힘드시지만 그래도 3개월만은 조금 버티시면서 네.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토를 피하기까지 하던데 예. 그런 경우는 근데 좀 위급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분은 막 그냥 모든 막 위산을 다 분비했다고 진짜 피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냥 한 1, 2주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집에 가셨다 좀 좋아지면 다시 또 입원하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입덧에 대해서 그 수액제 얘기만 했지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너무 위산이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좋은 제산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임신이 되게 되면 자궁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자궁 위로 올라오게 되면 또 위산이 역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그 위산 역류 때 쓰는 약제들 중에서도 임신 중에 상당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해서 위산이 역류하거나 속이 너무 쓰린 게 같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면 안전한 약들을 처방받을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네. 예전에는요, 선생님, 이제 이 입덧 치료제로 쓰였던 한 약물 때문에 이제 기형이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때 그 약이 이제 상당히 많이 팔렸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 팔이 없고요. 손이 이 끝에 달려 나오는 거의 참 생각하기 좀 끔찍한 기형들이 많이 나와서 그 약을 만들었던 제약회사가 사실 거의 파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클렉틴이라는 그 약도 사실은 1980년대 초반에 생산되다가 이 약도 또 역시 그런 기형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해서 한동안 판매가 중지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렇지 않다. 상당히 안전한 것 같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면 사실 그전에는 쓸 수 있는 약이 별로 없었고요. 피리독신이라고 비타민 B6가 그래도 이제 입덧을 좀 완화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쓸 수 있는 약이 피리독신 뭐 요런 그러니까 요 비타민 B6는 따로 그것만 알약으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필요하시면 그걸 따로 이제 처방받거나 사서 드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요 약이 나오면 이 디클렉틴이라는 약 중에는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바로 비타민 B6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거기다가 구역질을 좀 적게 하는 약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약 중에서는 그래도 요 약이 제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약물을 사용하고 싶으면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약은 제일 기본이 이제 자기 전에 2알 공복에 드시라고 하는데요. 심한 사람은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봐서 안 되면 아침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 저녁에 2알 드시고, 그래도 못 살겠다 그러면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자기 전에 2알, 하루에 한 4알 정도까지는 드셔도 되는데요. 실제로 제 산모들한테 보면 심한 분들은 원장님 전 조금 더 먹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 좀 심할 때는 조금씩 더 드셔도 급한 시기 넘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제 산모들 중에서 보면
조금씩 더 먹고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복용을 해서 이제 입덧이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약물을 끊나요? 아니면은 계속 3개월 되기 때까지는 약물 복용을 계속 같이 하나요, 선생님? 되게 이제 본인이 더 잘 알게 돼 있습니다. 네. 견딜만 하면. 그리고 이제 많이 토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짜게 드시는 거예요. 짜게요? 탈수가 물만 먹으면 물이 다 소변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 이 짭짤한 좀 소금기가 있어야 이게 이 물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같아서는 이 스포츠 음료가 이제 소금기를 이제 해서 저희가 탈수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돼서 그걸 마음껏 드시라고 하고 싶지만 그 스포츠 음료에는 아무래도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못 드리고 저는 제 이제 그 산모들한테 입덧이 심한 분들한테는 좀 음식을 약간 좀 소금기를 좀 그 간을 좀 해서 약간 좀 짜게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짜게 드시는 게 탈수에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것도 네.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물 복용을 하다가 끊었어요. 근데 다시 또 토를 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이게 원래 아까 제가 반복이네요, 선생님. 방법이 없는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첫 번째보다는 이제 두 번째 임신 때 입덧이 확실히 덜하긴 한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 두 번째 임신 때 더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세요. 이게 사람이 보면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도 있듯이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입덧은 그냥 마구 방치하면 생각보다 아주 위험한 상태를 거의 마치 너무 심한 혼수 상태 비슷하게 병원에 오는 경우도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덧이 심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자주 물을 드시고 짭짤하게 드시고 드실 수 있는 만큼은 조금 영양소들을 이제 야채나 과일, 특히 비타민이 부족하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조금씩 나눠서 자꾸 드시는 습관을 하시고 또 이제 기본적인 칼로리도 필요하니까요. 단백질도 드시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비타민 종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비타민을 꼼꼼히 잘 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산모일 때 커피나 회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지. 커피.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죠. 네. 그래서 커피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커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커피 큰 걸로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잔 정도는요. 네. 근데 이제 이 커피도 톨 사이즈도 있고 사이즈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다니는 이 별다방 커피하고 그 옆에 다방 커피하고 그 컵마다 들어가 있는 카페인 용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건 한두 잔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별다방에서 작은 사이즈로 많으면 한 2잔 정도고요. 큰 잔으로 2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잔으로 한두 잔은 괜찮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피하고 인스턴트 커피 있죠? 그냥 이제 타서 마시는 커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양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그걸 좀 드시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게. 예, 그냥 집에서 저희가 되게 인스턴트 커피는 많이 드시니까 인스턴트 커피로 해서 2잔 정도. 근데 커피는 괜찮은데 차는 어떠냐 또 물어보시는 분 계시죠? 근데 차는 되게 커피보다 카페인 용량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드시려면 커피보다는 조금은 더 드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회는요, 선생님? 회는 일단 이제 정답은 없는데요. 이 민물고기 회가 기생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물고기 회는 드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민물고기 회는 권할 수가 없고요. 바닷고기 회는 비교적 기생충이 적습니다. 좀 드셔도 되는데 이제
요새 우리가 회를 먹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수은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 플라스틱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작은 생선이 또 큰 생선, 큰 생선보다 더 큰 또 포식자 생선 이렇게 해서 맨 큰 포식자 생선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저희가 보면 참치 같은 큰 생선은 아주 그 작은 생선들을 많이 먹게 되어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큰 생선은 작은 생선의 있던 그 수은까지 결국 자기 몸에 다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를 먹을 때 가장 무서운 거는 큰 생선의 회를 먹는 게 가장 수은량이 많겠죠.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작은 수은량, 그쵸? 작은 고기를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여기서 참치 같은 게 이제 큰 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선에는 비교적 그 수은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생선도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횟감으로 쓰이는 거하고 통조림용으로 쓰이는 또 참치가 또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조림용으로 쓰이는 참치에 들어가 있는 그 참치는 저희가 쓰는 큰 참치가 아닌가 봐요. 더 작은 참치인가 봐요. 그래서 그 통조림용 그 참치에 들어가 있는 그 수은량은 훨씬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괄되게 한마디로 뭐는 된다, 아니다 이렇게 일찍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임신했을 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그 임신했을 때 그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보충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임신 중에 하루에 일주일에 2-3번은 꼭 생선을 드시라 하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 그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독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큰 생선은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고요. 생선을 드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서 드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임신 중에 생선을 많이 드시라고 말을 못하니까 실제는 그 오메가3를 사실은 드시라고 따로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필요한 영양분을 차라리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다른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질문도 괜찮죠, 선생님? 예. 네네. 페트로시프님께서는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외국 여성분들이 이제 한국 여성보다 출산 시에 진통이 더 적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산후조리도 덜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종별로 좀 다른지.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코넬 대학에 잠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요? 이게 체격과 체형이랑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불임 시술을 하거나 이럴 키트를 할 때 이제 정자 난자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 자궁에 이제 이제 넣어주게 되는 작은 키트 같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이 수정란을 이제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트는 굉장히 좀 질감이 딱딱하고, 요런 키트에 임신된 배아를 이제 해서 자궁에 쏴주게 되는데요. 미국에 갔더니 너무너무 막 부드러운 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들어가나? 한국에서도 그걸 써봤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키트인데,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제가 이제 서양 여자와 한국 여자를 봤더니 같이 체구가 같은 키라 그래도 이 서양 사람들은 엉덩이 골반 크기가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궁 입구나 이런 모양도 확실히 보면 동양인들의 그 자궁 입구에 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인종별로 이 차이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더 놀랐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미국 분만실에 LDR이라는 룸에 딱 가갖고 분만을 딱 하고, 저희는 분만을 하면은 이게 당연히 그냥 하루 이틀은 물도 못 닿게 하고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와, 거기는 분만한 지 얼마 안 되는 산모한테 바로 씻으라고 하죠. 샤워를 시키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 이거 도대체. 문화 충격. 네, 그래서, 와, 이거 저거 한국에서 저런 바람 든다고. 그러니까요. 네.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또 더 놀랬던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 그 병원에 3달 가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와, 그 제주도 여성은 또 이렇게 또 달라요, 생활력이. 너무너무 놀란 게, 제주도에서는 여성분들이 해남이 없고 해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힘든 일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제주도 여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진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한테 아기를 낳는데 뭐 2박 3일 꼭 입원하셨다고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몸조리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바로 나가서 다르네요. 일을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제주도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인종마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신기하네요, 선생님. 예. 네, 저도 미국에서 봤을 때 이제 분만하시고 바로 콜라 들이키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따뜻한 물이라든지 예. 뭐 미역국 생각하고 있는데. 예. 저만 해도 아직도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참 미국 가니까 찬 음식도 바로 그냥 먹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바로 또 움직이고 네. 태어나야 된다고, 이틀 안에 태어나야 네.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성진호님께서는 이제 50대 중년 여성에게 추천하는 이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 여쭤봐 주셨어요. 예. 이제 50대 중년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폐경이 됐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 폐경이 되면 확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지냐면 저희가 이제 40대 남자들이 급사가 많죠. 물론 당연히 이제 여자들이 더 장수하긴 하지만 여자들도 폐경이 돼서 50대가 되면 여자의 급사도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폐경이라는 건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 나오던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성 호르몬은 여자를 남자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때는 그 혈관도 잘 보호가 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호해줬던 그 혈관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폐경이 되면 이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 젊은 여성들이 살찐 패턴을 보면 엉덩이가 살이 찌거나 팔뚝 이런 데 살이 많이 찌는데요. 저희가 이제 할머님들 살찐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배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같은 살이 찌게 돼도 뱃살이 더 나오게 되고요. 뱃살이 나온다는 건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이 높아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경이 되면 물론 이제 50대라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암 검사를 받거나 국가에서 그 검진하라고 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데요. 제가 50대 여성이 됐으면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은 그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폐경됐고 첫해 막 3, 4kg가 그냥 확 살이 찌게 됩니다. 그것도 주로 뱃살로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뱃살로 늘어난 이거는 여러분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폐경이 되기 시작하면 그 뼈에서 뼈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되게 이제 일생에 보면 한 35세 전후로 해서 뼈가 단단해지다가 그 이후에는 뼈가 1년에 한 1%씩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폐경이 돼서 첫 한 5년 사이에는 뼈가 1년에 그 한 3에서 많은 경우에 5%까지 나빠집니다. 3% 1년에 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10년 쌓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골다공증이
금방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폐경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특별히 더 검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거 두 개, 하나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할 땐 공복으로 가셔서 꼭 콜레스테롤 종류를 검사하시고, 또 하나는 골다공증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폐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뼈가 나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하루에 일일 칼슘의 권장량이 훨씬 달라집니다. 그 전보다 적어도 30% 이상 정도의 그 칼슘을 더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 식단에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저희가 김치, 야채, 밥 이런 건 많이 먹지만 우유나 치즈 이런 유제품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사람의 가장 부족한, 식단에 부족한 게 칼슘이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콩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더 챙겨 드셔도 좋고요. 실제 이렇게 드시기 어려우시면 뭐 영양제로도 사실 좀 보충을 해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폐경이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꼭 해보시고, 두 번째는 골다공증, 그리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네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안남주님께서는 예전에 임신 중독증에 걸린 적이 네. 있으시대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유전이 될까 걱정을 지금 하세요. 이제 자녀분께서 내년에 결혼하고 이제 임신을 할 예정인데 이게 유전되는 건 아닌지. 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제 되게 임신성 당뇨라든지 임신 중독 가장 많이 걸리는 분들은 다낭성 난포성 낭종이라고 이 폴리시스틱 오바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되게 어떤 분이냐면은 보면은 젊었을 때 털도 많이 나고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나고 생일 별로 안 하셨던 분이에요. 이거 당연히 좀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질병하고 관련이 없이도 될 수가 있겠지만 되게 확실히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미리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조금 검진을 많이 받으셔야 될까요? 이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약간 난 고위험이다 생각을 해서 병원에 방문하라고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꼭 가는 게 좋고, 만일에 이제 어머님이나 가족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기 진료 보시는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나는 혹시 이래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특히 임신 중독이나 이런 건 임신 말기에 가면서 더 심해지는 병이기 때문에요. 이제 말기의 경우에 따라서는 남들보다 좀 더 자주 병원에 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입덧도 유전일까요, 선생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보면 확실히 저는 이제 여자 환자분들을 많이 보니까요. 제가 보면 가족분들 중에 뭐 생리를 늦게까지 했다, 여자 형제들 중에 네. 그런 분들이 확실히 늦게까지 생리하더라고요. 요새 보면 어떤 분들은 거의 뭐 60세까지 생리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저희가 유전하고 다 유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저는 조금씩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아까 입덧이 있다면 조금 소량으로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는데, 입덧을 좀 완화시켜주는 음식이 있을까요, 혹시? 아까 얘기드렸던 생강차 같은 거 좀 생강차. 괜찮다. 네. 생강차 외에도 다른 게 혹시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보면은 이게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피리독신은 확실히 입덧을 줄여주는 물질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중에 제가 아까 야채 과일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다 한 게 그런 비타민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린 겁니다. 네. 그런 야채 과일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그거를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토마토나 뭐 이런 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약간 이게 날로 먹는 거보다는 약간 조리해서 먹는 게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더
흡수가 잘 되는 방향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입덧이 심할 때는 왜냐하면 자기가 역한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제가 일괄 때 어떻게 하라기보다는 자기가 편하게 드실 수만 있으면 편한 시간에 가능하면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입덧을 유발시키는 그 원인을 피해 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덧 안 하면 좋지만 상당히 피해가기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고, 오늘도 제가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산모들 중에 보면 입덧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입덧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입덧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내두지 마시고요. 본인이 거의 못 먹거나 많이 토하면은 내가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이 부족해진 영양소 때문에 아기나 아니면 본인 자신한테도 몸의 건강에 큰 장애를 줄 수 있다 하고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도움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입덧 첫 3개월 잘 견디면 어쩌면 어려운 시기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좀 힘들더라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그렇지 않아도 준 테크님께서도 선생님 말씀 너무 편하게 잘해주시네요. 다음 편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 약속드린 대로 세 분께 저 선생님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열심히 함께 해주신 페트루시풀님, 그리고 안난주님, 그리고 성진호님께 선생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입덧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